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IR 쉬바 IRM 편입니다. 바이오 주식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다라는 채널 취지와 맞지 않게 왜 갑자기 비트코인 묻은 AI 주식인가 싶으실 텐데, 아마도 IRM은 제가 쉬바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릴 처음이자 마지막 바이오 섹터가 아닌 종목이 될 겁니다. 굳이 이 시점에 IRM을 들고 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D&D 파마텍과 함께 제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더 큰 이유는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장 바이오 섹터에 주목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인데, 제 생각에 지금 IRM 같은 주식을 보지 않는다라는 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을 다루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이렇게 IRM을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한 번만 이런 관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또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쯤 동물병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당시 건물주님이 저랑 제 동업자를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돈 벌고 싶지? 돈은 흐르는 길목에서 딱 기다려야 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시 건물주님 바지끄댕이라도 붙잡고 지금 하신 말씀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아. 그 이후로 저도 돈도 벌고 병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해보면서 느낀 건, 지금 어린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겠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딱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 샤오미 창업자 레이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들 돼지가 어떻게 하면 나는 줄 아니? 돼지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살을 조금 이렇게 뺀 다음에 나르는 방법을 교육시켜서 하나하나 나는 방법을 가르치면 기적적으로 하늘 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돼지를 어떤 행글라이더 같은 데 태우고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뜨리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을 날 수도 있을까? 레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날아. 돼지를 날리고 싶으면 태풍 옆으로 갖다 놓으면 돼. 10년 전에 건물주님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이와 비슷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태풍이 있는 곳으로 가. 그럼 돈을 벌게 될 거야. 옆에 이미지는 며칠 전 IRM 대표가 CNBC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때 IRM 주가가 하루에 9%, 10% 떨어지던 날이었는데,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에 반토막 내놓은 그런 날이었어요. 이날 IRM 공동대표 데니얼 로버트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수요를 충분히 빠르게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야.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수요라는 건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 그림 봐도 무슨 폭풍처럼 이렇게 묘사돼 있죠. 이 사람의 말은 그거였어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게 충분한 공급을 해줄 수 없는 상태다.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이제 팔란티어 대표 알렉스 카프가 어닝콜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넘쳐나는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그걸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혹자는 IRM을 제2의 팔란티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두 기업의 성격이 다르고 하는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IRM이 팔란티어의 뒤를 잇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독점적인 무언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또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주님이 얘기했던, 또 레이진이 얘기했던 그 강력한 수요, 폭풍, 돈이 흐르는 길목, 바로 그게 저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IRM에 투자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회계연도 25년 결과를 바탕으로 IR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IRM의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매수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책임지지 않고요.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설명 과정에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렌은 형 데니얼 로버트와 동생 윌 로버트, 형제가 창업한 회사고요. 호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각색을 해서 옆에 한번 달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맥쿼리, 그러니까 맥쿼리는 자산운용사 이런 곳이죠. 맥쿼리에서 일하다 형제끼리 이제 우리 사업을 해볼까라고 생각했죠. 맥쿼리 경험으로 우리는 재무에도 되게 밝았지만 인프라 사업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리스 에너지, 이 아이리스 에너지라는 건 아이렌으로 사명이 바뀌기 전에 처음 이름이 아이리스 에너지였는데 이 아이리스 에너지의 시작은 비트코인 채굴이었어요. 그땐 그게 제일 핫했거든요. 매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돈 벌 줄 모르는 애들은 죄다 비트코인 단타나하고 있더라고요. 채굴한 걸로. 그때 생각했죠. 야, 다들 비트 단타나 치고 있을 때 미래에도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전력망과 토지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필이면 캐나다와 텍사스 근처에 주인을 찾지 못한 수력, 풍력, 태양광 전력 같은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제 값싼 친환경 전력망 근처에 땅을 사서 거기에 채굴장을 졌어요. 물론 그 채굴장은 지금 상당 부분 데이터 센터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도 비트코인 채굴을 계속 할 거냐고요? 네, 우리가 잘하는 거고 당분간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지만 채굴 수익은 점점 줄어갈 거고 진짜 승부는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날 거라고 생각해요. AI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해질 거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노리는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AI가 발전하며 10년 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오겠죠. 그게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몰라요. 분명한 건 땅과 전력과 클라우드 인프라와 그것을 성공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회사는 어떤 세상이 오든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두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배경과 히스토리 같은 거를 보고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짧게 다시 정리하면 이 아이렌이라는 회사는 아이리스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2018년 호주에서 태어난 회사고 처음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서 획득한 친환경 전력망과 토지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현재는 비트코인 채굴과 함께 AI 인프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엔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렌의 기업 소개를 보면서 우리 또 D&D 퍼마텍이 살짝 떠올랐는데 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D&D 퍼마텍이라는 회사도 처음부터 이 비만 섹터에 들어온 게 아니었잖아요. 이 대표님 자체는 그냥 펩타이드가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좋아했고 또 아버님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알고 연구만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와서 창업을 하게 됐고 처음에 도전했던 거는 비만이 아니라 이제 파킨슨 질환이었죠. 파킨슨 질환이 실패하면서 회사가 이제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제 비만 시장이 떠오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이렌과 D&D 퍼마텍이 비슷한 점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먹물은 그냥 이 주식 좋아, 재료 좋고 딱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사면 돼. 이렇게 해서 큰 돈을 투자하지 못해요. 좀 그 주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고 저 대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내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또 저와 비슷한 부류의 투자자들은 반드시 어떤 종목을 공부할 때 그 종목의 밑바닥부터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아이렌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이 내용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채굴,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흔히 탈중앙화된 거래 체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거나 할 때 중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 은행 직원이 은행의 서버에다가 내가 아무에게 대출을 얼마 해줬고 어떤 조건으로 해줬어라는 걸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은행 같은 중간 관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컴퓨터끼리 거래를 서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거래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거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 문제로 된 암호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탈중앙화된 거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은행이 없는 대신에 누군가는 이 거래에 관련된 암호 퍼즐을 풀어서 이 퍼즐이 각자의 컴퓨터로 전송이 돼서 기록이 남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A식이라는 특수한 컴퓨터, 그러니까 채굴기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누가 이걸 풀겠어요? 그냥 네가 풀어 한다고 누군가 그걸 풀까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채굴기를 이용해서 암호 퍼즐을 푼 참가자에게 비트코인하고 또 거래 수수료가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을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면 정말 어딘가에 가서 비트코인을 땅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 채굴은 탈중앙화된 거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호 퍼즐을 푸는 행위고 거기에 비트코인이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시레이트. 이 해시레이트는 1초당 처리 가능한 해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거의 단위가 엑사해시 퍼 세크라는 건데 1초에 100경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경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한데 억 단위 다음 단위가 경이잖아요. 만억 번이 1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100경번 그걸 1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엑사해시 퍼 세크라고 합니다. 운영 해시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채굴에 사용되는 채굴기의 총 연산력의 합을 말해요. 그래서 운영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 채굴기를 많이 쓸수록 당연히 문제를 푸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채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그와 비례해서 전력 비용도 높아진다. 세 번째, 수직 계열화, Vertical Integr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IRN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수직 계열화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의 밸류체인상의 여러 단계를 직접 운영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전기 배터리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맥북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같은 거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기도 하고요. 또 스타벅스는 이제 커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대규모 커피 농장을 직접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기업이 밸류체인상의 여러 단계를 직접 운영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냥 커피만 만들고 그냥 노트북만 만들고 그냥 차만 만들면서 나머지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AI 인프라 사업을 위한 수직 계열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직 계열화는 어떤 걸까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가 있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토지에 공급되는 전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데이터 센터니까 GPU가 필요하겠죠? 그럼 GPU가 여러 대가 있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식혀줄 수 있는 냉각장치 같은 것도 필요할 거예요. 이 모든 전력부터 토지, GPU, 냉각장치, 데이터 센터 설계 및 운영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 내재화하는 거를 우리가 AI 인프라 사업의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어떻죠?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원가가 절감되고요. 남한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니까.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걸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품질 및 서비스 관리에 용이하죠. 이게 바로 수직 계열화고 IRN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IRN의 강력한 해자로 작용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빅테크예요. 대규모 클라우딩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초거대 IT 기업,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유식한 말로 하고요. 하이퍼스케일러는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생각에 모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것 같잖아요. 뭐 트럼프 만나서 이제 저커버그가 우리 얼마 투자해서 뭐 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아 쟤네는 다 직접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빅테크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원천 기술에 집중하고 데이터 센터는 빌려 쓰는 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물론 일정 부분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지만 이 막대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네오 클라우드. AI 연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에요. 아이랜드 여기에 속하는 거고 경쟁 회사인 코어위브, 네비우스 같은 회사들이 네오 클라우드 회사에 속하는 겁니다. GPU 중심 인프라 제공을 특징으로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걸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 GPU 보유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몇십만 개 갖고 온 이 GPU를 들고 있죠.
최근 들어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 및 HPC는 또 뭐냐면 훨씬 더 그냥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말해요.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오클라우드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 세 주식들 요즘 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 의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코로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줄여서 콜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원 그대로 코가 이제 동시에 이제 어떤 장소잖아요. 같은 장소에 배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객의 서버라는 건 GPU나 뭐 CPU나 그런 게 되겠죠. 고객의 서버를 직접 데이터 센터에 고객이 직접 설치해서 턴키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이 턴키라는 것도 뭐냐면 키를 넣어서 턴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당신은 키만 갖고 와서 딱 꼽으시면 그때 돌아갑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와 다른 의미로 이제 온프레미스라는 게 이제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걸 말하고요. 클라우드는 이제 공급 업체의 가상 인프라를 빌려 쓰는 겁니다. 이제 코로케이션은 자기들의 서버를 갖고 와서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클라우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상 인프라를 다른 지역에서 빌려 쓰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서버는 고객의 소유고 데이터 센터는 전력, 냉각, 보안, 네트워크 등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케이션은 상대적으로 빅테크의 큰 규모의 어떤 장기 계약이 가능하지만 마진율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 낮아요. 당연하죠. 코로케이션은 자기 서버를 갖고 와서 공간만 빌려주는 데다 딱 박아버리는 거고 클라우드는 그냥 딴 데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가 알아서 다 해서 가상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면에서 코로케이션이 장기 계약이 가능하고 수익률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마진율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렉 밀도입니다. 렉 밀도는 서버의 렉 1단위당 장착된 장비가 발생시키는 열량을 의미해요. 렉 밀도가 높다라는 말은 단위 면적에 GPU가 더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 GPU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량이 많겠죠.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공간은 제약돼 있으니까 GPU를 더 빽빽하게 박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적은 면적에 더 많은 GPU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PU가 너무 빽빽하게 박혀 있으면 열이 나올 텐데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 GPU 성능 감소 또 나아가서 이제 영구적으로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냉각 효율이 높지 않으면 이 렉 밀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냉각 효율을 높여서 PUE라는 걸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 PUE라는 건 또 뭐냐면 전력 효율 지표를 말하는데 PUE가 1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전력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는 데만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낭비도 없이. 그 값이 높아질수록 낭비되는 양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표는 25년 회계연도 아이렌의 재무제표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익은 168%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조정 에비타는 395%, 에비타는 1300%, 그리고 순이익은 116 밀리언 달러가 증가해서 적자를 탈출해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국 주식 보다 보면 이 재무제표 같은 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에비타와 조정 에비타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비타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수하게 사업으로 번 돈을 의미해요. 근데 이 조정 에비타라는 건 뭐냐면 이 순수하게 사업에서 번 돈인데 일회성 수익이나 비용을 거기에서 제외한 값을 말합니다. 이번 한 번에 뭐 지출될 비용이 있었거나 이번 한 번에 너무 크게 들어온 돈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보는 거예요. 조정 에비타를 보는 게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나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유리합니다. 조정 에비타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건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업 실행에 관한 얘기인데 계약된 총 전력망이 2910MW 750MW가 늘어서 2910MW고 여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력량이 810MW다.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이 그리드 퍼스트 전략이라고 그래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계약이 확정된 다음에 전력을 그 뒤에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 전력부터 먼저 확보했다가 이 계약이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일단 계약이 나오면 전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렌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안 나왔는데 전력을 우선 계약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회사가 각기 다른 6개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에도 이미 전력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다른 회사와 굉장히 차별점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exahash/s, 이 채굴기의 성능을 말하는 이게 50 exahash다. 이게 비트코인을 캘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채굴할 때. 50 헥사 정도면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레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한 1900개의 GPU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2만 개 넘는 GPU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AI 클라우드 GPU 애저 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AI 사업을 보다 보면 뒤에 애저 서비스라는 게 많이 붙어서 약자로 AAS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aaS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 애저 서비스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쉽냐면 자기가 직접 사지 않고 빌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GPU 애저 서비스도 마찬가지. GPU를 우리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렌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매입한 GPU를 코로케이션이나 클라우드 형태로 다른 회사에 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나머지 한 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마이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시레이트와 낮은 전력 비용을 무기로 굉장히 값싼 가격의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비싸게 팔 수 있고요. 다만 이 회사는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AI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를 더 높이거나 비트코인을 더 많이 채굴하는 것은 조금 멈추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 이런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회사가 어쨌거나 최초에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잖아요. 그걸로 출발했던 회사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거의 전고점, 신고점을 계속 뚫으면서 나날이 비싸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채굴을 가장 세계에서 빠르고 싸게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만 계속 파도 솔직히 수익 좋을 거고 매출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이 비트코인 채굴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무한정 있을 수가 없고 비트코인의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채굴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여기에 집중하다가 더 큰 기회,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장표에 박아두는 거예요. 우리는 AI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마이닝에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멈추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렌 하면 야 그거 비트코인 채굴회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이렌은 이미 선점한 고성능 컴퓨팅 능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값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지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가 아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삼성그룹의 전신이 삼성상이잖아요. 이게 뭐 첨가물, 밀가루 이런 걸 팔았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삼성상회가 첨가물이나 밀가루를 팔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사회가 요구했던 게 첨가물이나 밀가루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시에 진행한 거지 삼성상회의 최종 목적이 첨가물 회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렌도 마찬가지. 당시에 가장 되는 사업이 비트코인 채굴이어서 그걸 한 거지 그 자산을 가지고 아이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AI 클라우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렌 홈페이지에 가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AI 클라우드 for the next big 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 대문이거든요. 여기에 어디를 찾아봐도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밑으로 롤링돼서 지나가는 게 우리가 캔 비트코인의 개수라든가 해시레이트 같은 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땅의 크기, 갖고 있는 전력의 크기, 그리고 갖고 있는 전력의 값싼 재생에너지라는 점,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개수,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어요. 아이렌은 뭐다?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돈 벌고 이 사업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보면 곤란해. 이런 얘기를 그냥 홈페이지에서 떡하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렌은 AI 클라우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 그러니까 최신형 GPU 같은 걸 사들이고 있고,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이트,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이 지역에서만 이 블랙엘 GPU를 6만 개 이상 보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이 가장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에 관한 이야기예요.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는 160메가와트의 전력망이 확보되어 있고, 텍사스에 있는 차일드레스에는 750메가와트의 전력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스위트워터 지역에는 2기가와트의 전력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과 전력망을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 이렇게 세 위치의 데이터 센터를 각각 갖고 있고요. 6만 개 이상의 블랙엘 GPU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60MW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1.1에서 1.2 이하의 낮은 PUE, 이게 뭐라고 그랬죠? GPU를 너무 빽빽하게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GPU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그랬고, 이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중요한 게 PUE라고 했어요. 이 PUE가 1이면 완전 효율 상태인데 그 값이 낮을수록 좋다. 근데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은 1.1에서 1.2 이하의 엄청나게 낮은 PUE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지역의 데이터 센터는 렉 밀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빼곡하게 GPU를 박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냉각 기술 때문에. 그래서 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을 아이렌의 AI 인프라가 탄생한 지역, 즉 시작 챕터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이 미국 텍사스의 차일드레스 지역입니다. 4분기에 가동될 호라이즌 1과 이제 증설을 앞둔 호라이즌 2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이고, 총 750MW의 전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호라이즌 1은 맞춤형 고객을 위한 투자가 예정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렌 같은 경우에 지금 약점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그 큰 거물에 투자 내용이 없다라는 건데, 이런 장표나 계속해서 경영진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맞춤형 고객을 위한 투자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큰 계약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라이즌 1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고객을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장소를 원하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죠. 강력한 고객의 수요로 호라이즌 2의 조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텍사스 차일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AI 클라우드 테스트베드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25년부터 26년까지 해서 도약의 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미국 텍사스 스위트워터 지역인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량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래요. 스위트워터 1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스위트워터 2 같은 경우에는 27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총 2000MW, 그러니까 2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콜로케이션, 클라우드 모든 걸 망라하는 이제 풀스택의 서비스를 이 스위트워터 지역에서는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이렌의 AI 인프라의 주력 허브, 플래그십 장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 27년에 텍사스 스위트워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플래그십 메가 허브가 들어설 예정에 있다. 정리하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에서 아이렌의 AI 인프라가 탄생해서 시작이 되고 있고, 텍사스 차일드리스 지역에서 25년, 26년 본격적인 테스트 베드가 돌아갈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년, 27년 텍사스 스위트워터 지역에서 2기가와트라는 엄청난 전력량을 무기로 플래그십 메가허브로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말씀드린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 텍사스 지역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의 위치와 확보한 전력량을 이렇게 표시한 내용이고요. 27년 이제 하반기가 되면 총 2910MW, 아이렌이 확보한 총 2910MW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렌의 데이터 센터와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AI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는 점, 아이렌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얻기 힘든 자산이 뭘까요? 1번 땅, 2번 전력, 3번 GPU, 4번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능력. 이 4개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정답은 전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땅이나 GPU는 돈을 주고 사면 돼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겠지만 GPU를 돈이 많은 사람이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력이라는 건, 특히 이 전력비가 싼 친환경 전력망이라는 건 한정돼 있는 재화입니다. 무한정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력이 위치하고 있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이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30년이 되면 전미 전력 수용량의 11.7%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전체의 전력이 100이 필요하면 무려 11.7%가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데 전력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에 전력을 확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렌의 경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드 퍼스트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어떤 기업들은 계약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전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까라는 계약을 맺고 있는 건데, 아이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비트코인 채굴을 할 때부터 값싼 전력비를 가진 재생에너지 근처에다 땅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력량도 많고 전력의 가격 자체가 낮다라고 했어요. 이 장표는 그걸 비교해 놓은 표인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이렌은 꼭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전력을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 현재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퍼 마이닝 정도가 어느 정도 유사한 전력량을 확보하고 있지, 이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전력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렌처럼 이렇게 많은 양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결국 종국에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이렌이 확보하고 있는 전력량 2910MW라는 게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얼마나 큰 규모일까 봐보면 2910MW까지 동시에 전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전력이 있으면 동시에 29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요. GPU 230만 개를 동시에 구동시킬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3개를 동시에 구동이 가능합니다. KTX 같은 것도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는데 이 KTX 360대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에요.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우리 아이렌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막 전력이 주변에서 막 넘쳐서 용솟음치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그 전력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왜? 100%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이렌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온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렌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미국의 토지 매입 옵션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 후에 이제 풍력, 수력,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전력망과의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력망 계약의 체결에 성공하면 이때 옵션으로 체결했던 토지 매입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회사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전력망이잖아요. 근데 이 친환경 전력망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이 풍력, 수력, 태양광이라는 건 땅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옵션이 아니라 처음부터 땅부터 샀다가 그 뒤에 이 전력 계약이 어그러지면 이 땅을 산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 땅을 산 건데.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 옵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걸어둔 상태에서 친환경 전력망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 확정되면 이 옵션 계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확보한 전력망과 토지를 기반해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건설하고요. 그렇게 건설한 데이터 센터는 전력비가 낮겠죠. 친환경 전력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시레이트가 매우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낮은 전력비로 빠르게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때문에 높은 마진율을 가지는 거예요. 싸고 빠르게 많이 채굴하니까. 근데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채굴한 뒤에 즉시 판매해요. 당일 혹은 그 다음 날까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상향하잖아요. 항상 신고점을 깨고 조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채굴한 다음에 모아두고 그거를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렌이라는 회사는 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즉시 판매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게, 이분들이 아이리스 에너지를 2018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18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 19년, 2020년 즈음에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난 냉각기가 찾아옵니다. 그걸 크립토 윈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 채굴에서 먹고 살던 애들이 이제 채굴비가 안 나와서 많이 망했어요. 아이렌 같은 경우에도 위기가 있었고.
그때의 경험 때문인지 이 IRN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굴한 비트코인을 즉시 판매합니다. 그래서 고점의 비트코인을 팔 수 없을지언정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성능 GPU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클라우드, HPC,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IRN의 사업 진행 흐름의 대략적인 구조고, 이 모든 거를 IRN은 수직 계열화하고 있다. 하나하나 누군가에게 하청을 맡기거나 중간중간 비어있는 거를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일을 자기가 관여해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표는 AI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AI 시장은 빠르게 확장하지만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 아까 CNBC에서 나와서 대표가 얘기했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따라갈 수가 없다. 엄청난 수요에. 그 정도로 AI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다? 인프라를 가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 예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개 이상 사업 부문에서 AI를 사용하는 회사가 전체 78%를 넘어갈 거래요. 2023년에는 55%만이 한 절반 조금 넘는 숫자만 AI를 활용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24년, 25년은 더 늘었겠죠. 78%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뭐 2030년 정도 되면 99%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고 저렴한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수직 계열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청을 주거나 빌려 쓰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고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고 하나하나 맨투맨으로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베어메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가 더 선호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베어메탈이 뭐냐면 가상화 작업 없이 서버 컴퓨터를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나 그런 게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빌려주는 개념이었다면 이거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빌려주는 거예요. GPU를 온전히 독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가 선호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어메탈의 형태도 IRN은 갖추고 있다. 왜?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베어메탈이든 뭐든 유연하게 그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엔드 유저, 플랫폼, 파트너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AI 회사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엔비디아 프리퍼드 파트너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우수 고객 같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생산할 수 있는 GPU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 프리퍼드 파트너 같은 걸로 등록이 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향후의 GPU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IRN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들과 경쟁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력을 구매에 의존하고 그때그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IRN은 친환경 전력망을 직접 확보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놨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를 임차하거나 소규모 확보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IRN은 이미 땅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가령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전까지 현금 흐름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IRN은 비트코인 채굴로 들어오는 고마진 수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서 자유롭고 자본을 조금 선순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력이나 부지를 다른 회사에 의존해야 되는 회사와 달리 IRN은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고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때 필요한 GPU를 구매하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GPU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이미 IRN 같은 회사는 많은 양의 GPU를 확보하고 있고 엔비디아 프리퍼드 파트너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예전에 뭐 서울시장인가 출마하면서 고시원에 들어왔다가 동공지진하고 있는 이 사진인데 아마 이 데니얼 로버츠 같은 사람이 다른 회사를 방문했으면 이런 표정을 똑같이 지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따위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아니, 확보되어 있는 전력도 없고 땅도 없고 현금 흐름마저 불안정한데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든 돌아가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되겠어? 이런 생각을 데니얼 로버츠 같은 사람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CNBC에 나와서 그 주가가 10% 떡락한 그날 나와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렌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 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아이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렌 하면 항상 등장하는 회사가 이 코어웨이브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렌을 다룰 예정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코어웨이브가 더 좋아 보이는데 하고 댓글을 다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두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총은 아이렌보다 코어웨이브가 한 5배 정도 큰 회사입니다. 프로핏 마진은 아이렌이 17.35%, 코어웨이브가 마이너스 28.83%, 매출은 아이렌이 501 밀리언 달러 정도를 하고 있고 코어웨이브는 3.53 빌리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의 중요한 차이점이 아이렌의 지금까지 매출은 96% 이상이 비트코인 채굴 수익이었고요. 반대로 코어웨이브는 대부분이 AI 클라우드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이렌은 그냥 채굴 회사고 코어웨이브는 AI 클라우드 회사인 거예요. 매출 성장률은 아이렌이 223%,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코어웨이브는 206%. 둘 다 엄청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요한 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아이렌이 53%, 코어웨이브가 381%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자산이 100이라면 부채가 381이라는 거예요. 자산보다 부채가 3.8배 더 많다.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아이렌은 흑자 기업이지만 코어웨이브는 적자 기업입니다. 물론 코어웨이브에게도 이유는 있어요. 코어웨이브의 매출의 대부분이 AI 클라우드 수익에서 난다고 그랬죠.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수량의 GPU를 사들여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렌처럼 비트코인 채굴해서 그거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클라우드로 확장하려는 회사와는 다르게 본질적으로 CAPEX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GPU를 사오는데 그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적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 아이렌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이렌 또한 이제 스윗워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이제 엄청나잖아요. 2기가와트의 전력을 소모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GPU가 몇 대겠어요. 그 모든 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이렌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주로 하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많은 부채를 땡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어웨이브가 부채가 높기 때문에 나쁜 회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건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부채가 높은 거를 약간 주식 투자의 신용미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신용이라는 게 확실히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신용을 쓰면 그만큼 레버리지가 늘어나니까 수익금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용미수를 쓰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의 투자 시계열이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만 투자를 하면 나만 버틸 수 있다면 이 투자가 3년이 가든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신용미수,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큰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아이렌이 인프라 기업이라면 코어웨이브는 프로덕트 기업에 가깝습니다. 아이렌이 수직 계열화된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인프라 기업이라면 코어웨이브는 빅테크에게 당장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GPU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프로덕트 기업에 가까워요.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한 대로 아이렌은 태생부터 수직 계열화가 치화된 기업이에요. 애초에 땅을 살 때부터 전력망을 생각해서 샀고 전력망 확보가 안 되면 그 땅을 사지도 않았던 기업이에요. 데이터 센터도 직접 짓고 당연히 GPU도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어웨이브는 말한 대로 빅테크에게 필요한 당장의 서비스를 지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전력 같은 거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수직 계열화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시작한 회사와 남의 회사를 사와서 그거를 접목시킨 회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아이렌과 코어웨이브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코어웨이브도 물론 좋은 회사지만 아이렌에 거의 몰빵 투자하기로 결심을 한 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우선 뭐 시총이 더 작으니까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흑자 회사라는 거. 적자 회사다 보면 한 번 사업이 삐끗했을 때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직 계열화. 이 수직 계열화를 아이렌은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부분의 수익이 비트코인 채굴에서 나고 있고 아직 AI 클라우드 서비스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AI 클라우드 사업으로 피보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아이렌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전에 엄청난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아까 장표 봐도 아이렌이 GPU를 얼마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단계적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9월 22일 날 쇼킹한 뉴스가 나온 게 지금 갖고 있는 GPU만큼 추매를 한 거예요. 한 방에. 몇 개를? 12,400개를 한 번에 구매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전 이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난 뉴스인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갖고 있는 GPU의 개수의 2배만큼, 그러니까 총 23,000개까지 GPU를 확장을 했고 AI 클라우드만으로 ARR 5억 달러를 목표로 하겠다. 내년 1분기까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ARR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매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1쿼터까지 5억 달러, AI 클라우드만으로 5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때 구입한 GPU를 보면 엔비디아 B300을 7,100개, 엔비디아 B200을 4,200개, 그리고 특이하게 AMD 제품도 1,100개 추매했습니다. 그래서 AMD 칩이 포함됐다라는 게 이제 다양한 기업의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고 동시에 약간 엔비디아에 종속될 수 있는 거를 벗어나는 어떤 그날 하나의 해지 수단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고, 이 구매한 GPU는 캐나다 프린스 조지로 이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코어웨이브와 매출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이렌은 A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거의 없어요. 토탈 매출이 501이라면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게 16.4밖에 안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내년 1분기까지 ARR 5억 달러를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억 달러면 지금은 0.16달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몇 배가 늘어야 되냐면 31배 증가해야 돼요. AI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매출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GPU 이렇게 많이 사긴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31배나 되는 수익이 AI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조만간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나올 거고 그 계약은 엄청나게 큰 계약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목표로 한 시점이 언제예요? 뭐 몇 년 뒤가 아니에요. 당장 내년 1분기 ARR을 5억 달러로 맞추겠다고 공표를 한 상태예요. 뉴스 자료를 통해서. 그냥 희망사항만으로 이 31배 성장을 예측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있거나 엄청난 계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은 지난 분기 어닝콜에서 나왔던 Q&A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케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인가요? 코로케이션 뭐라고 그랬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의 서버를 가져와서 인프라에다 꽂고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렌은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강점이다. 코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긴 장점은 있는데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현금 흐름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왜일까요? 코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서버는 얘들이 직접 갖고 와서 사용하잖아요. GPU를.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단가가 좀 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 갖고 와서 쓰니까. 반면에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약 기간은 좀 짧지만 마진율이 훨씬 높고 투자금 회수 기간도 짧은 편이다. 그래서 코로케이션은 한 7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 3년이면 투자금이 다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렌은 두 모델 모두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지만 회사는 클라우드 사업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 답변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 코로케이션이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대부분 빅테크 계약이 많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신사업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코로케이션 계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띄어요. 아무래도 네임밸류도 높고 당장 이제 캐시가 보장이 되니까 그게 조금 마진이 낮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어떤 이익률을 갉아먹더라도 이런 계약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다르다. 우리는 클라우드 사업을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게 저는 이 아이렌이라는 회사의 어떤 체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들의 생각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다. 이 사업을 1년, 2년 하고 말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해나가기 위해선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에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회사가 아이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코로케이션 전략에 방해가 되진 않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코로케이션 전략에 집중하는 게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렌은 고객은 아이렌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할 수 있고 대규모 클러스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코로케이션으로 들어오더라도 뭔가 좀 잘하는 애들 회사에 들어가서 내 서버 박아가지고 쓰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뭐 AS 문제도 있고 냉각도 잘 돼야 되고 얘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런 서비스를 해온 경험이 있다라는 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콜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20년 장기 계약을 선호한대요. 아까 말했지만 수익률은 높지 않고, 반면에 이제 네오클라우드, 아이렌 같은 회사 중에 아이렌보다 훨씬 작은 회사들, 근데 GPU는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아이렌의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의 콜로케이션은 계약 기간이 짧은 대신에 수익률이 높다. 반면에 이제 위험한 게 신용도가 낮다라는 거죠. 뭐 구글이나 애플이 돈 떼먹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는 갑자기 파산하거나 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조금 위험도는 있다. 그래서 아이렌은 위험률에 따른 손익비까지 모두 고려해서 유연한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분들의 어닝콜을 듣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옵셔널이라는 단어예요. 자기들이 옵셔널하게 유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움직이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아마 맥쿼리에서 쌓았던 그런 자산운용 경험이나 이런 걸 해본 뭐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굉장히 불확실한 비즈니스를 해봤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질문. 이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GPU 주문은 계약이 성사되고 진행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니네 뭐 만 몇 개 추매했던데 그거 계약 나오고 진행하는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렌의 답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잖아. 맺었으면 언제부터 그걸 공급해 준다라고 계약서에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일스톤을 못 지키는 회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왜? GPU도 사놓지 않고 전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부터 맺어버린 거야. 그래서 고객들의 불신이 되게 커지고 있어. 우리가 봤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드웨어를 선주문해야 돼. 그래서 고객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바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예, 계약하고 사오는 거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다. 그렇게 되면 늦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GPU를 주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럼 만약에 클라우드 계약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얘네가 말하기를, 현재는 그런 리스크가 낮은 상태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GPU를 매입하는 속도를 조정할 것이다. 이 역시 약간 아까 말했던 옵셔널하게 조정하겠다라는 답이 나온 내용입니다. 블랙엘 GPU 그거 엄청나게 비싸잖아. 그거 매입하는데 자금 조달 어떻게 하고 있어? 주식의 희석 없이, 최대한 주식의 희석 없이 전통적인 상환 리스 또는 다양한 리스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그 중에 기술 교체형 리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된 리스료를 약정하고 만기 시점에 GPU를 반납하는 거야. 그 돈을 다 갚기보다 딱 돈을 정해두고 쓴 GPU, 헌 GPU를 반납하는 방식. 일종의 GPU 임대형 방식을 리스 모델 중에 채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GPU가 발전함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더 증가하진 않아? GPU는 계속 신모델이 나오잖아. 여기에 대해서 아이렌이 뭐라고 답했냐면, 프린스 조지에 B20 GPU를 설치할 때 2만 개를 설치할 수 있었대요. 50MW 전력에. 그런데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 호라이즌 1 이번 분기에 오픈할, 여기에 GB300을 설치해 보니까
19,000개밖에 안 들어가더라.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뭐다? 새로운 GPU가 출시될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전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그럼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아이렌이 유리하죠. 아이렌은 이미 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장기 계약으로 전력비도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 전력 대부분이 엄청나게 싼 친환경 전력망이고 얼마나 유리합니까? 다음 장표는 제가 빅테크 누가 따도 좋다. 광 팔면 그만이야 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프라 사업이 좋은 게 왜 구글 CEO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이렇게 AI에 과잉 투자를 하니? 너 이거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니? 라고 하니까 구글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지금 그거 무서워해서 투자 안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거 투자 안 했을 때 우리가 받을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질러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밑에 표는 뭐냐면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데이터 센터의 캐퍼시티가 3.5배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히 AI 산업군에서. 여기에는 메타도 있을 거고 구글도 있을 거고 애플도 있을 거고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다양한 회사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인프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메타가 이기든 구글이 이기든 우리는 알바노. 어차피 니들은 데이터 센터만 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아이렌이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데이터 센터는 필요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 센터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고 그 모든 걸 한 방에 잘 제공해 줄 수 있어. 이게 아이렌이다. 저는 아이렌에 투자하면서 아이렌의 사업을 이렇게 까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실패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명텐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왜 닌텐도 같은 거 못 만드냐라고 이제 관계부처 모아놓은 데서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사업장, 다른 재벌들도 다 이런 얘기 할 것 같거든요. 야, 요즘 데이터 센터 이거 거의 답안지가 나와 있는 사업인데 아이렌 같이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못하냐. 우리도 이거 하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나도 아이렌처럼 저렇게 수직 계열화해서 저런 비즈니스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30년 이후로도 쭉쭉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해도 안 늦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첫 번째, 전력을 어디서 구할래? 아이렌의 강력한 무기 중에 낮은 전력비가 있는데 이게 친환경 전력망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도 친환경 전력망 이용할래? 라고 이렇게 지금 줄을 서잖아요? 5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력발전소, 그 태양광 발전소, 그 풍력발전소 저희가 쓸게요 라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최소한 5년 이상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아이렌처럼 싼 가격에 전기를 끌어오기가 어려운 상태다. 두 번째, 전력은 있다 쳐. 토지 어디서 구할래? 이미 토지도 아이렌이든 누구든 이렇게 어느 정도 선정을 해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뉴욕 한복판에 지을 순 없잖아요. 이미 텍사스라든가 여기저기에 어느 정도 이게 차고 있는데 토지 어디서 구할래? 이게 다 시간이고 비용이고 노력이란 말이지. 세 번째, GPU 어떻게 구할래? GPU가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막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 협상 진행하면서 제일 걸고 넘어졌던 게 우리도 엔비디아 최신 칩 받을래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최신 GPU를 코어이브니 아이렌이니 이런 애들이 이미 다 쓸어가고 있는 마당에 빅테크를 포함해서 어떻게 구할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할래? 이 내용이고. 네 번째, 데이터 센터 운영해 본 적 있어? 이거 그냥 운영 못해. 아이렌처럼 이렇게 수직 계열화해서 하려면 힘들어. 얘네가 이거 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것도 해봤고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걸 네가 갑자기 우린 왜 못 만드냐 이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하이퍼스케일러들 계약이 거의 다 완료됐어. 그래서 네가 이걸 다 한다고 쳐. 몇 년 걸릴 것 같아. 그때 계약이 몇 개나 남았겠니? 어느 세월에 그걸 짓고 앉아있을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이렌 데이터 센터 사업, 코어웨이브 사업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후발주자가 진행하기에 생각보다 강력한 해자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미 오링이 나서 오늘 제가 표현이 조금 계속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미 쇼티지가 나서 가져올 수 없는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도 하자라고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이렌의 사업 소개와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위험 요소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아이렌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할 거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1억, 2억, 10억 넣으려면 투자 리스크를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아이렌에 투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1번,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안 나올 가능성. 아이렌은 말했듯이 땅도 사놨고 전력도 사놨고 GPU도 사놨고 막 리스를 하든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해서 재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작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계약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어쩌겠어요. 계좌로 벌 받아야지. 지금 아이렌 주가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곧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인데, 만약에 이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안 나온다. 1년이 지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내리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그리고 저는 기왕 이렇게 계약이 늦게 나올 거면 조금 더 안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대감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어차피 계약이 나오면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쭉 오를 거란 말이죠. 테라울프나 코어웨이브처럼. 근데 지금은 계약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 기대감 플레이를 좀 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펩트론 케이스죠. 우리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을 믿고 지금 7조 가까이 가 있는 이 펩트론 케이스. 계약이 안 나왔어요. 근데 계약이 나올 거다, 100% 확신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펩트론 주가가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어차피 계약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리스크,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할 가능성. 하이퍼스케일러가 아이렌이 됐든 코어웨이브가 됐든 테라울프가 됐든 지금은 그런 애들 거를 빌려 쓰거나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얘네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때 되면 니네 세대는 거 아니냐. 이 주요한 고객들이 남의 걸 안 쓰고 자기 걸로 하게 되면, 온프레미스로 하게 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게 얘네들의 경쟁력에 더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남보다 한 발 먼저 뛰어난 서비스를 내놔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케이펙스란 말이에요.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하이퍼스케일러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쓸 게 아니라 이런 건 그냥 빌리고 본질적으로 얘네의 강점이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가다듬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에 하나 미래에 하이퍼스케일러가 직접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더라도 AI 인프라는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 얘네가 데이터 센터를 내재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다익선이니까.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 위험성도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3번, GPU 구매가 원활치 않거나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 이거는 저는 엔비디아 프리퍼드 파트너로 인정이 되면서 GPU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번에 2배 가까이 추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확보해둔 GPU가 있잖아요. 저는 그 GPU 숫자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4번,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캐시플로우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보다는 업다운이 심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크립토 윈터는 또 올 수 있고, 그때 되면은 96%나 이 비트코인 채굴 가격으로 캐시플로우를 충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색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아이렌은 어떻게 해치를 하고 있냐면, 말했듯이 비트코인을 모아두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이거를 채굴한 다음에 당일날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야 비트코인 채굴이 96%의 수익에서 차지하지만 이거를 점점 AI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가 되면 ARR 5억 달러를 할 거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이미 수익의 대부분이 AI 서비스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리스크도 크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다. 다섯 번째,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오퍼링 가능성. 이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말했듯이 스위트워터에 들어가는 규모를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2기가와트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전력량의 GPU를 돌리기 위해선 무슨 아이렌이 엔비디아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이 안에 GPU를 다 박아 넣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제가 됐든 오퍼링은 있을 거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퍼링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오퍼링이 분명한 명분이 있으면 오히려 괜찮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퍼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떡락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한 게 없고 오퍼링을 하는 이유가 무슨 부채가 많아서 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GPU를 꽂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건 회복된다. 그래서 저는 이건 오히려 좋아. 마지막 6번째, AI 산업에 상당한 버블이 끼어있을 가능성. 이거는 결정적이죠. 네. 이 아이렌 같은 경우는 땅도 있고 전력도 있고 GPU도 있고 운용 능력도 있고 진짜 상다리 휘어지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 산업에 버블이 끼어있다? 지금 나스닥 신고점 뚫고 있고 S&P도 승천하고 있는데 그중에 AI 산업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 몇 개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주식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간접적으로 AI 산업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AI 산업에 버블이 끼어 있다? 저는 그건 그냥 미국 주식 멸망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닷컴 버블 같은 거. 그런 시나리오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게 못 될 것 같아. 그럼 투자를 안 해야죠. 투자를 하면서 버블이 있으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잘 안 될 가능성을 왜 생각을 하냐 이거죠. 여기까지 아이렌의 어떤 리스크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쯤 얘기하면 뭐 댓글이나 말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요?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지금 사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안 늦었다. 오히려 충분히 빠른 타이밍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래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렌에 유리하겠죠. 어쨌거나 비트코인 마이닝 전략을 양립하면서 가져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3. AI 산업 성장기엔 최신 GPU 숫자가 중요할 것이다. 4. 그러나 GPU를 채운 후엔 가동을 위한 전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GPU를 언제까지 무한정 채울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GPU가 채우고 나면 그거 하나하나 다 전력 먹는 하마예요. 그때가 되면 전력이 GPU 숫자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 지금이야 코어웨이브가 아이렌보다 훨씬 GPU 숫자가 많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전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5. GPU와 달리 전력은 무한대로 생산하기가 어렵고 6. 전력이 귀해질수록 전력 공급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아이렌이 유리하다. 왜? 값싼 전력을 이미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회사이기 때문에. 7. 토지 전력 GPU 데이터 센터 모두를 가진 기업에 유리할 거다. 바로 그 수직 계열화 이야기. 8. 아이렌의 이런 수직 계열화는 사업의 레버리지를 높여줄 것이다. 레버리지를 높여준다라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9.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짜 회사는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 지금 뭐 비트코인 마이닝, 뭐 데이터 센터 묻기만 하면 모든 회사들이 조그만 회사들도 쭉쭉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진짜와 가짜는 가려질 거고 저는 그 많은 가짜 회사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서 주가가 떡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10. 그때가 되면 생존한 진짜 회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갈 거다. 당연하죠. 여기서 망했으니까 고객들이 어딜 가겠어요? 안 망한 회사로 가겠죠. 11. 아이렌의 하이퍼스케일러 계약이 곧 나올 것이다. 이건 저의 강력한 추측이자 희망이지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12. 아이렌의 오퍼링은 장기적으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아까 설명한 대로 오퍼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식이 떡락하지만 이 오퍼링의 목적 자체가 더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면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때 출매하면 된다. 13. 당장의 평단보다 개수가 더 중요한 주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에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마지막 14. 주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큰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렌에 투자해도 되나요? 라고 묻기 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주가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해서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내가 당장 내 계좌에서 몇 천만 원 마이너스 나고 심지어 몇 억을 잃더라도 꿈쩍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만한 돈이 있나? 그만한 재정 능력이 되나?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렌 같은 이런 주식은 지금이야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떡락할 수 있어요. 오퍼링 같은 게 나오거나 뭐가 삐끗 잘못되면. 왜냐하면 계속 올랐으니까. 그때 버틸 수 있느냐. 이거를 꼭 알아보셔야 된다. 꼭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투자하는 거 뭐 늦은 거 아니지 않을까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귀멸의 칼날을 2번이나 삽입을 했더니 이제 아는 지인한테서 오타쿠가 됐냐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귀멸의 칼날 더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오타쿠처럼 보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는 사람인데 농담입니다. 사회적 위치 같은 건 없고요.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딱 이 장면을 또 딱 쓰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텐겐이라는 주예요. 텐겐이라는 캐릭터인데 은퇴했습니다. 어쩌다가 싸우다가 눈 하나를 잃고 팔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전투 중에 마지막에 외친 말이 있어요. 악보가 완성됐다. 이게 뭐냐면 왜 옛날에 김성모 화백 만화 중에 뭐 너의 공격 패턴은 파악했다, 뭐 상상하하 뭐 이거 있잖아요. 딱 이 얘기예요. 네가 공격하는 걸 난 드디어 파악을 했고 이젠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렌이라는 회사를 공부하고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 AI 클라우드 사업,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답안지가 나와 있는, 악보가 나와 있는 투자처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D&D 파마텍 못지않게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이렌이라는 주식을 처음 매수했을 때는 7월쯤이었는데 그때 아마 14달러인가 13달러인가 이때 매수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저점에 잘 사셨네요 싶겠지만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연속 10일인가 뭐 12일 동안 연속으로 양봉을 찍던 그 구간이었어요. 계속 오르던.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많이 안 샀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사기가 쉬운데 이때 못 사는 이유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연속으로 뭐 5일, 6일, 7일 오르는데 어떻게 그날 사? 떨어질 것 같잖아. 떨어지면 사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악보가 완성된 것 같았기 때문에. 물리면 물 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 이후로도 쭉쭉쭉쭉 주가가 상승을 해서 물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주식 차트는 뭐냐면 오클로 차트입니다. 오클로라는 주식은 소형 원자로 SMR 관련된 미국 주식인데 거의 레전드 주식이죠. 작년 대비해서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배가 올렸냐면 20배 넘게 올랐어요. 2077%. 최대로 많이 올랐을 땐 거의 23배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이런 주식이 있나요? 저는 유명한 주식 중에 아마 오클로가 1년 수익률이 1위일 거예요. 그만큼 전력이 미래에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오클로 차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오클로에 투자하는 게 쉬웠을까요? 20배 먹기가 쉬웠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만약에 5달러에 이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을 버티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 오클로라는 주식이 시총도 낮고 SMR이 미래에 성장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팔란티어 같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뭐 떡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 오면. 그런데 이런 구간을 묵묵히 버텨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 저는 이분들을 텐겐에 비유하자면 거의 눈 하나 여기서 잃고 여기서 팔 하나 잃은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요. 끝끝내 이긴 거죠.
이런 구간은 버티기 쉬워요. 어차피 사서 뭐 조금 음봉 나온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잖아요. 지금 아이렌이 그래요. 이런 구간은 개나 소나 다 버팁니다. 뭐 하루에 뭐 5% 떨어졌다가 다음날 7% 갭 메웠다고 내가 버티길 잘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버틴 게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 와봐야 알아요. 한 3달 동안 횡보하고 뭐 한 달 동안 계속 음봉 뜨고 이러다가 내 돈 다 날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버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텐겐처럼 이렇게 버티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아이렌이라는 주식은 그래 봄직한 주식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구간이 전 아이렌에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오퍼링 했을 때 아마 올 거예요.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나 삐끗해서 분기 수익이 조금 낮게 나왔을 때 이런 구간이 한 번씩 찾아올 겁니다. 이때 과연 이 끝의 그림을 보고 끝까지 팔 하나 눈 하나 잃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제가 14달러에 처음으로 아이렌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44.55달러 무려 뭐 3배 높은 가격에 뭐 또 이렇게 많은 양의 추매를 했어요. 이렇게 추매를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14달러에 샀던 거를 44달러에 사려고 하면 좀 아깝지 않냐. 그때 다 살 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저는 전혀.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라는 거는 저는 원효대사의 해골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가격인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낮은 가격이에요. 44달러에 사면서 이렇게 손이 벌벌 떨릴 수 있잖아요. 14달러에 샀던 건데. 막 그때 샀으면 뭐 거의 한 2,000주 살 수 있었던 거를 지금 570개밖에 못 산다고요. 같은 돈으로. 그럼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한 70달러까지 아이렌 주식이 쭉 쌌다가 뭐 오퍼링 나가지고 뭐 한 5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아마 손 벌벌 떨면서 매수할걸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추매 들어가자. 집 팔자.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44.55달러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뭐다? 이 회사의 미래다.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 회사가 잘할 수 있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렌은 제가 봤을 때 악보는 완성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팔 하나, 눈 하나 이러도 전진했던 우리 텐겐, 오클로 주주님들처럼 여기서 서서 여기까지 전진했던 오클로 주주님들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처럼 화려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 믿고 이 아이렌 주식 샀다가 반토막 났다고 저 찾아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주식을 한 14달러에 다뤘으면 좀 더 강하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44달러, 45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랐는데 이미 오른 주식을 추천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이 주식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 회사 공부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회사가 좋으면 지금이라도 공부해야지. 미래 가격이 얼마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오클로 보라고. 지금 아이렌이 여기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렌을 꼭 한번 공부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알, 아이렌 편을 진행해 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바이오 주식이 아닌 주식을 한번 다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이 기술주라는 것도 되게 어렵네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모두 잘 보내시고 다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10에서 그때는 바이오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